상당히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올라가던 윤석열 후보의 그 선대위가 지금 현재 첫 구도가 이 자초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총괄선대. 원팀으로, 이렇게 이 원탑으로 하려고 했던 게 김병준 이 상임선대위원장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 김종인 위원장을 속된 말로 버리고 가느냐, 이게 지금 제일 주목거리가 됐어요. 우리 한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는 통합선대위, 흔히 이제 안정적인 기득 상류층 보수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도와 외연합장, 국민 통합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의 좀 몰두한다고 보는데요. 정치를 잘 모르는 부분에 너무 많은 조언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에서 선대위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뭘 막는가, 그거 대선 지나가면 기억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그냥 구색용일 뿐이고, 결국은 후보의 정책과 후보의 공약과 후보의 또 선거 캠페인, 이미지 형성, 이런 것들이 선거에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이 아닌 부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이 검사, 특히 검사 중에서도 뭐 보수 기질을 전형적으로 발휘해왔던 그런 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서 김종인이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본인도 부담을 느꼈으니까 김한길이하고 그 김병준이 두 사람을 영입을 또 해서 이리저리 견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 김종인이 정권을 달라 하고 뭐 때로는 좀 이 보이콧도 하고 사보타지도 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약간씩 조정되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김종인이 저기에 들어가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겠다 했을 때 본인은 선거를 도와주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국면 뭐 개헌을 한다 뭐 이런 소문도 상간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또 김종인 저분이 그 이준석이하고 계속 이렇게 교감을 했어요. 심지어 뭐 간부 동맹이라고 칼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준석과 짜고 윤석열을 압박해서 선대위의 자금 조직 또 이 선대위 명분을 본인이 다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합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꾸려가기가 애초에 어려웠던 거고, 또 과거에 김종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경제 민주화의 상징으로 중도의 가치라는 거는 저 사람이 정치에 이쪽 저쪽 진영을 논하면서 하도 개입하는 바람에 이제는 모해한 정치 뭐 책사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 합류하는가 합류 안 하는가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요. 뭐 그걸 가지고 윤석열 캠프가 어렵게 됐다는 건 언론의 말장난이라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너무 소모해버리고요. 본인의 메시지를 던져야 될 기회를 갖다가 상실했다. 이런 부분이 아마 데미지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번에 격차를 상당히 벌리면서 윤석열 대세론까지 갈 수 있던 저로의 찬스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은행을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일종의 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을 피우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꼴인데, 그거는 오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인의 매직에 상당히 올인한 윤석열 후보의 저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정치적 파괴력을 갖고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소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역대 선거마다 다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분의 선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민주당 때의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제1당을 맡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물론 그때 공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친노 색채를 확 뺐던 측면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거 그렇죠. 이해찬 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이미지 쇄신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때 사실은 승리를 했던 결정적인 거는요. 당시 새누리당의 소위 말하는 자책골이었거든요. 옥시 파동 때문에 그 친박 이게 진박 논란 이거 하면서 완전 국민 신뢰가 무너져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 측면이 있었던 거고 지난 4.7 재보선 같은 경우도 그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 당시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이 공일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당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그 이제 폭등 그리고 또 LH 사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건 뭐 어차피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심판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롯이 김종인 매직이라는 것 자체에 저는 일종의 좀 허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지난 2016년도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그거 했지 않습니까? 짜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사실 상당한 이 지금 이 일종의 장악력 이런 거 그립감이 아주 강한데 지금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가면 이거는 지금 김종인의 시간이 아니고 윤석열의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주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김병준 또 김한길까지 영입하면서 소위 말하는 상김시대라는 이야기가 다시 도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역사의 한참 무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병준, 김한길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21세기 중반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맞는 인물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아마 많은 이 유권자들 고기를 갸웃거리게 만들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지금 후보가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집권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김종인 상황론까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해 김종인의 매직은 차버리고요. 이제는 윤석열의 로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로직은 말 그대로 하니까 논리와 상식에 기초한 그런 식으로 가야 뭔가 이 지금 이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선거 전략과 그리고 또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예. 공천장님. 김종인 전 대표의 평가가 과대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김종인을 제외하고 대체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김종인이 뭐 그렇게 과대 평가되고 우리가 이제 학점으로 따지면 A 플러스는 아니어도 B 마이너스 정도는 그래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김한길, 김병준 이런 인물들이 그나마 김종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지만 나는 김종인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 가면은 내부 실책 그리고 선거운동보다도 이 제서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혼선 일으키고 내부 실책하고 하는데 이거를 통제할 인물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김종인이가 아마 그 총괄선대위원장 하면 그 역할이 제일 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김병준이나 김한길은 그런 역할을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 두고 이 김종인의 경우가 이제 국민들이 보건대는 아주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뭐 짜르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경험상으로나 뭐 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과정에 되고 지지율 상황을 어떻게 나누느냐. 첫째, 경선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국민들은 대부분 보수 지지하는 층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의 어떤 그 보완제로서는 그나마 김종인이가 조금 낫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근자에 오면서 이것이 자꾸 멀어져 가니까 지금까지 경선 직후는 같이 가는 거로 정도로 하고 지위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멀어지니까 이 지금 경선 이후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빨리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윤석열 이 김정인의 합류를 안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제가 이 논리는 뭐가면은 윤석열의 저게 컨벤션 효과 플러스 김정인의 합류로 인해서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거쳐진다는 의미죠. 그것이 지금 겹쳐져서 지지율의 그 하락이 좀 더 크게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은 윤석열은 빨리 판단을 해야 돼. 김정인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두고 갈 것인지. 그러면은 김정인이가 해는 역할이 아니라 선거 전략 차원에 두고 비전과 공약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 보통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인 외에 다른 사람을 갖다 앉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림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면은 공약이나 비전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니까 아직은 국민들은 그걸 보고 윤석열을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가혹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 보면은 국힘 같은 경우도 그 정권 교체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해왔으면서도 지금 대선을 치를 만한 지금 준비가 당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인 건지 참 그게 깝깝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한 명의 어떤 가세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 선대위 이 모습을 가져다 주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없으면은 상당히 지금 이 선거에 타격을 받을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도 원톱을 요구했었어요. 원톱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이 그게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역할이 조금 이렇게 그 낮은 역할로 이렇게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깨지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이 어느 면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만 보고 있지 자기들로서는 자신감을 좀 거의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들만으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 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이지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봉합된다. 봉합되더라도 일정 기간 한두 달 지나고 나서 결정적일 때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금 봤어요. 왜냐하면 철학과 사상이 다른 거야.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을 그 지난 19대 총선, 20대 총선에서 이기게 해주고 나서 자기가 민주당을 나오게 된 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저히 할 의지가 없다. 그 굉장히 그 진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상법 개정안이. 근데 그럴 정도로 해서 자기가 나온 정도 같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더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명분이고 서양관이 국민의힘에 다 비대위원장을 1년을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별로 안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년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을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3월 선거 직후까지 쭉 있었지 않습니까? 뭐 3월 총선은 LH 때문에 김종인 때문에 하고 성향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1년 동안에 정말로 개혁했느냐? 오히려 1년 동안에 개혁안들을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개혁안 그래서 자기의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지켜야 될 개혁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헌 당규도 좀 개혁적으로 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본인이 정작 국민의힘의 이 대표로 1년간 있으면서 그런 데는 별로 내가 볼 때 몰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이 가지고 있다는 경제민주화나 진보성 이런 것들은 이제는 사실은 명분일 뿐이고 희석됐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맡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처음부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맡았다가 가다가 몇 번은 부딪혀서 깨질 건데 중요한 대목에 그러면 저기 윤석열이랑 저런 정치 아마추어의 부분에서 나중에 선거 중반 종반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지 스타일대로 해가는 게 맞다. 저는 그건 그렇게 낫다고 봅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올인한 듯한 모습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자신감 결여로 비치기 분명한 거거든요. 저는 뭐 이 가다가 지금 중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 발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상황을 당한 것보다는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는 아예 지금 이양 그 출발이 늦었고 이렇게 삐걱거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도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당시 박근혜 선대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박근혜 후보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면서 중간에 빠져버렸는데 그때는 크게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워낙 이 박근혜라는 사람 선거의 여왕인답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정치 토대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왕 지금 출발 선상에 이렇게 자꾸 잡음이 생긴다면 저는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면 과연 대체제가 없느냐? 차등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윤희숙 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지금 중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차라리 선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을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양대 이 탑으로 투탑으로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감과 정책적인 그 균형 감각도 있고 좀 중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윤희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보수 원류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그리고 또 여성이라는 측면 또 이 지금 1970년생이라는 70년대생 이러한 부분들이 상징하는 바로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아주 민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빨리 윤석열 후보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꼭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올드 보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당히 영보이들로 해서 뭔가 새로운 감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저는 방안은 충분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병준 이 위원장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됐죠. 의결이 났는데 그 이분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서로 이렇게 격한 언쟁 속에서 동아은행 비리 문제를 구속된 걸 이야기를 하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갖다 어린애 같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좀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과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 이게. 그 김병준 위원장도 뭐 아쉬울 바 없죠 자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던져졌다고 봐요. 이게 의결을 내버렸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도 이걸 끌지는 않으리라 보고 바로 뭐 내일 모레 사이에 이 김한길 그 전 통합민주당 대표를 새시대 위원장으로도 위촉한다고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중도 외연 확장성이라는데 홍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대표를 카드로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라고 했지만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김한길이고 오면은 그냥 외연이 확정되겠다 이게 이제 딱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 김한길의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새 시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새 시대 개혁이 아니고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개념인데 이
새시대 위원장으로 김한길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나는 오히려 중도 외연보다도 이번 선거를 진지전으로 보고서 여권의 옛날 그 여권의 일부 세력을 허물어서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그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있잖아 오히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보면 김한길 대표를 영위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냐고. 그건 모르겠죠. 얼마만큼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저기 50대 전후 지금 호남 인사들 일부가 윤석열 쪽으로 왔고 옛날 저기 그 김대중 때의 그 인물들도 합류를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김한길이라는 인물을 저기 시대에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하네 위원장으로 위촉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목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 계층을 일부 허무는 거로 본다. 나는 선거를 5번 8을 이래 봐요. 연초까지만 해도 박빙이다. 박빙인데 두 후보가 상당히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박빙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다 확장성을 거의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뭐냐면은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는 이쪽에서 판단하기를 우리는 우리대로 모으고 그러면 상대가 최대한 모으는 것을 저지하고 일부를 분열을 시켜서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이런 판단하고 그런 참여도가 김한길을 이 자리에 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봐요. 저는 김한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2012년도에 이 소위 말해서 이 통합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선대위가 했던 게 뭘 했습니까? 한강호 전 그러니까 DJ 비서실장을 영입했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뭐 한 번 써먹고 그냥 버리는 카드였다가 마지막에 물론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긴 했었지만 과연 그 한강욱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과연 뭐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정부라고 생각합니까? 이 너무 인위적인 그 일종의 그러니까 아주 올드 패션의 모델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한길이라는 사람 자체가 김한길뿐만 아니라 박주선, 김동철 지금 쭉 그 진영에 가고 있는 구 여권 인사들이 소위 말해 다 반문의 상징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모아놔서 물론 뭐 지금 윤석열 한 명만으로도 반문상이 충분한데 이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걸 지켜보는 아마 상당히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상당히 이 나중에 정권 잡고 나고 난 뒤에 소위 말해 복수일전하는 거 아니야? 이 반문의 상징들 반문에 있는 사람이 다 끌어모아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 드라이버가 생기면서 제2의 그런 또 아주 이 정치 보복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는 상당히 우려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김한길이 지금 전 대표를 정당 파쇄기라고 아주 혹평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과거 구 여권 인사를 다 끌어모았다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이 집권 이후에 헤게모니 싸움에서 또 다른 분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김한길을 비롯한 이 구여권 인사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심 여론조사에서는 10% 정도 앞섰다가 전체 특히 책임당원에서 밀려서 낙선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지금 선대위 이 동참 권유를 갖다가 오히려 횡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요즘 청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청문 홍답 하고 있죠.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부분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저는 뭐 그런 비판에 일부 뭐 이렇게 개연성도 있겠지만
홍준표가 청년을 대표한다고 언론이 말하는데 기자들이 참으로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가 일부 뭐 그 여혐 남혐 갈등이나 뭐 저기 그 이 젊은 20대의 마초 보수 젊은 애들도 좀 있어요. 그런 애들에 낳는 구미이 있는 것들을 몇 개 던졌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제를 관련해서 홍준표가 바라보는 거는 그건 윤석열보다 더 기득권적이에요. 그리고 뭐 경제 성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 소득 뭐 5만 달러 이야기해서. 그럼 이런 홍준표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그에게 매달린다. 물론 보수에도 길 잃은 젊은 애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그거와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홍준표가 그들의 지지를 받는다지만 이준석이가 젊은 애들 지지를 받았다. 지금 이준석이가 정말 이 시대의 청년 젊은 애들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이준석을 가지고 MZ세대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홍준표는 지금 윤석열 진영에서 뭔가 사단이 나서 윤석열이 뭐 터져서 저 사람 마지막까지 표를 볼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뭐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혹시 문제가 생겨서 크게 되면 자기도 막판에 한번 뛰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이번 말고 다음에 대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입장에서야 윤이 될 만하면 마지막에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손 들어주고. 그렇지만 그기 전까지는 윤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되기 전까지는 밖에서 저렇게 빼딱하게 자기 길을 가는 듯이 하겠죠. 그렇지 거기에 뭔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인물이라고 보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저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지금 김종인에게 드리는 공 절반이라도 저는 유승민한테 그러니까 홍준표와 유승민한테 껴안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용광로 선대위보다 더 중요하고 김종인 매직보다 더 중요한 건 일종의 대림팀이거든요. 대림팀은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을 껴안는 그런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진짜 이 팀 오브 라이벌 그러니까 라이벌끼리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이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저 왜 가면 윤석열은 왜 안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찾아가고 부딪히는 모습들을 김종인 찾아가는 절반만이라도 하는 모습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하니까 지금 뭐랄까 윤석열의 포용성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표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뭐 홍준표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만큼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만 그러한 모습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청년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홍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대남들의 그 여혐에 상당히 올라타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홍준표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지금 30대 당대표로서의 2030표를 자기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마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연인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연인사 이 데이트 사례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요번 스마트워치 해가지고 그거 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데이트 폭력을 그냥 뭐 그걸 그러니까 이 지금 남용으로 가고 몰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뭔가 실드를 치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경이 이번에 대체 현장 대체 잘못했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여경무용론처럼 사 이렇게 이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지금 2030들의 그 지금 여혐에 상당히 올라타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대남들조차도 이런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 언행에 저는 상당히 아마 반감을 갖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고 100%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네. 저는 저 정당의 대표가 저랬으면 안 되죠. 뭐 지금 2030 특히 이대남을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대변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거는 별건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둘 다 칼라는 좀 달라요. 최대한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거 안 보여주고 있다는 건 진짜 의외예요. 뭐 이야기하셨듯이 김정인 대표
모시려고 하는 거 그거 뭐 절반 정도라도 보여줬는데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는 측면이 안 보여요. 특히 얼마 전에 경선에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지지서에 합류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걸 조선했는 게 언론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기사에 의하면 장기표가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홍준표를 이 유승민 입장에서는 더 웃기는 모양인 거예요. 후보가 직접 할 것이지 왜 장기표가 나서갖고 그런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왜 나타나느냐는 거죠. 뭔가가 지금 이 판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언제 와서 내가 유심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하면은 일단 자기가 거북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뭐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 워낙 자기 본인이 크게 부대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 지금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책적인 비전이 없고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한 전투력을 보이고 자기하고는 그러니까 그 전투를 같이 해주면은 이게 부대낄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크게 부대찌지 않는 이런 사람 위주로 지금 포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외연 확장하고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에요. 경선 때는 이게 이 포진에 맞아요. 근데 경선이 아니잖아요.